안녕하십니까. 번개탄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방송 수능과 수시, 수수한 교사들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재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선행학습입니다. 뭐라고요? 선행학습. 네, 지금 벌써 2월이 되었는데요. 2월에는 항상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해마다 난립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우리 애들이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선행학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얼마나 해야 되냐요? 우리 애는 한 단계 빨랐는데, 우리 애는 한 학년 빨리 했는데 그러면 2학년을 빨리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거를 미리 다 수학을 다 봐야 되나요? 하는 등등의 이제 고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낱낱이 생각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 꼭 해야 되나? 꼭 안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 강의를 보시고 한번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 선행학습 꼭 해야 돼, 꼭 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행학습의 고민. 여러분, 선행학습의 고민은 사실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사실은 매일매일 합니다. 매주, 매 순간, 매 학기마다 하는데 부모님들이 특히나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학원에 많이 오죠. 우리 애가 이제 뒤처지면 어떡하죠? 제 친구들은 보니까, 친구 아들들, 친구 딸들은 보니까 이미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데 제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등등.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학생이 될 때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생 되는 부모님 중에서 이 선행학습에 대한 고민을 내가 애를 너무 잡나? 내가 선행학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나? 하는 선생님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괜찮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언제 많이 할까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진짜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학부모가 이때는 다 선행학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이 될 때 이 선행학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행학습을 하는 게 맞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게 맞다. 근데 이 두 가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면 해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때 선행학습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 내가 괜히 교육을 아이에게 너무 매이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끔 이렇게 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괜찮다. 왜냐면 이때는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듣고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은, 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선행학습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강의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을 좀 더 살펴볼게요. 학부모님들 중에 늘 우리 애도 이제 선행을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선행학습은 필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선행학습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선행학습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학부모님들이 에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벌써 옆집 애들은 벌써 고등학생 거 다 뗐다고 하던데요?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사교육 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합니다. 선행학습은 절대 필수가 아니다. 다 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선행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선행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편하다라는 생각은 좀 이렇게 내려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은 필수로 했으니까 그럼 뭘까요? 선택 중에,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 했으니까 선택 중에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공부할 때 선행 말고 또 다른 선택이 있겠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행 외에 다른 선택이 또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학 되면 늘 선행학습으로 학원과 과외와 또 입시가 붐빕니다. 학교에서도 방과후로 많이 하죠. 그런데 선행 외에 다른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까? 선행학습 외에 뭐 있지?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선행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행의 반대말은 후행입니다. 후행. 선행학습은 앞선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습에 해당되는 거고요. 후행은 뭘까요? 복습에 해당되는 거죠. 기초를 다지는 거죠. 선행학습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미리 배울 개념에 대해 그 앞선 개념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면 내가 배우기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앞선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면 이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선행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또 저에게 입시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는 그냥 됐고 빨리 진도나 빼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애들은 그냥 진도 빼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적은 됐고요.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냥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원 선생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개념에 대한 복습이 그러니까 후행학습이죠.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 선행학습을 해도 큰 도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있는데 앞선 개념들을 잘 알고 심화 과정까지 잘 마치면 선행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선행은 아주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행에 대한 실예를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정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중3에서 고1 사이에 선행학습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요? 제 주변은 없어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서울권 같은 경우는 강남의 대치동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대구는 수성구, 울산에는 옥동, 부산에는 또 좋은 여러 곳이 있죠. 해운대나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런 그 입시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학원가들에서는 이 중3 말, 그러니까 이제 중3 졸업식 하기 전, 방학식 하면 12월 정도 되거든요. 11월 말에서 12월 정도 되죠. 이 12월, 1월, 2월 동안에 엄청난 선행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 3개월 동안 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때 무슨 선행학습을 하냐면 고1 것을 미리 다 떼고 갑니다. 고등학생 걸 미리 다 한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해당되는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들이 많이 생겼죠. 미적분, 그다음 선택 과목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다 떼냐면 그 3개월 동안 다 떼줍니다. 진도를 쫙 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되기 전에 이때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 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훑는 거긴 한데 이게 어때요? 원래는 3년 과정 동안 배워야 되는 건데 이 2-3달 동안 다 배우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엄청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해가지고 그 52시간이나 60시간을 월별로 이렇게 짜가지고 수업을 해주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52시간 정도씩을 막 해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쫙쫙쫙 진도를 빼가지고 2-3달 만에 모든 과정을 한번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걸 하고 나서 효과를 보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실제로 이것에 있어서 효과를 보는 학생들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그냥 앉아있거나 무슨 얘기를 할지 이해를 잘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떼주니까 이제 이해를 돕고 뭔가 익힌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과정이 없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인내력 테스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막 비싸기도 하지만 막 투자합니다.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3달에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게요. 3달 동안 하는데 우리 애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돼 하면서 막 엄청 하죠.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이 말을 하냐면,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얘기를 무조건 거의 80% 이상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2야. 그런데 중2인데 중3거 혹시 배운 적 있냐? 물어보면 중3건 아직 우리 애가 중2 거면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중2 건 자료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다 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학원이나 또 여러 가지 저도 입시에 몸 담았으면서 많이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애가 뒤쳐졌구나.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학원 선생님 얘기를 귀담아 듣겠죠.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이미 늦었지만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시작해야 부모님이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학생의 레벨과 그 학생의 그 진도와 그 사항은 상관없이 비싼 학원, 좋은 학원, 또 선행 미리 앞선 학원에 모든 학생을 등록시키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례로 학원을 얘기로 들었지만 과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우리 애와는 상관없이 그냥 3달 동안 이거 다 떼주세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다른 선택을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월달 중에서도 선행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선행을 시작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고 선행과 또 무엇에 집중을 할지, 후행, 복습 중에 뭘 집중할지를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방학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행을 할지 후행을 할지 택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는 꼭 모든 과목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선행을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가 모든 과목을 후행을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심화 과정까지 잘 할 수 있는 기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으면 선행 학습을 하면 되게 좋고, 내가 그런데 기본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후행 학습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국어는 선행 학습을 하고 수학은 복습 후행 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제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들 있죠. 선택 과목들을 무조건 선행 학습으로 끝내라 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거든요. 탐구 영역들을 선택 과목으로 끝내라 라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엄청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더라도 학년에 상관없이 배우더라도 잘 따라 익힐 수 있으니 방학 때 무조건 다 떼고 가라 라고 입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복습에 집중하면서, 또 어쨌든 무조건 선행이다, 무조건 복습만 하겠다가 아니라 선행을 조금 하면서 복습도 하겠다,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다양하게 스케줄을 짜면 참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행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라는 거죠. 필수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꼭 열심히 잘 이렇게 자기를 알면 좋겠어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수학, 수투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이런 거는 다 뗐으니까 미적분 해주세요. 그래서 미적분을 설명하면 이 수원, 수투를 모르니까 결국 수원, 수투 얘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미적분 정각 진도를 못 나가고 얘가 알지를 못하는데 계속 진도를 빼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업 진도를 푸는데 문제는 다 틀려요. 10개 중에 8개, 7개를 다 틀려. 그런데 막 진도만 빼달라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 강의를 보시는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복습을 하는 거, 내가 배운 것을 꼼꼼히 듣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선행과 후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선생님들마다 비중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 선행과 후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 무조건 후행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 비율을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습, 선행학습을 한 20% 정도로 하고 복습을 후행학습을 80%로 맞춰라. 여기에 후행학습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정상진도에 따라가는 것과 또 과거에 내가 어려운 것들을 심화 과정을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하는 걸 20%, 후행으로 하는 거 80%라고 보통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한 반반 정도, 선행은 50, 후행을 50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예습보다 사실은 복습이 더 많이 중요해요. 예습도 중요한데, 근데 왜 그러냐면 새롭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롭게 배우는 것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가 처음에 공부 강의, 수능, 수시 강의를 할 때 성찰, 되돌아봄이라고 했거든요. 공부는 새로 배우는 것과 성찰, 되돌아봄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내가 새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찰하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선행보다 후행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중위권 정도면. 근데 상위권들은 이미 후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면 되겠죠. 이것을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상위권 애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라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그러면 이제 내가 과목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내가 선행에 해당되는 레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뒤져보면은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레벨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을 또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걸 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내가 선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상 진도를 계속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 복습 후행을 해야 될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그 방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 TVN에서 소개된 책 중에 공부 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 나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 공부 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있는 저자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참 잘 쓰셨어요. 이 분이 그 성함이 이병훈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입시 유명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제 입시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쉽게 도표로 선행을 할지 복습을 할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 공부 나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크게 4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선행, 그 다음에 후행, 심화, 정상 진도 이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뭐냐면 내 학년보다 더 앞선 공부를 하는 거고요. 후행은 내 학년보다 낮은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중2인데 중3 거를 하면 선행이 되고 중1 거를 하면 뭐가 돼요? 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 진도는 뭐냐면 중2인데 중2 거를 배우면 정상 진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 진도보다 좀 더 다른 게 뭐냐면 심화입니다. 심화. 이 2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진도는 다 뺐는데 심화 과정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정상 진도와 심화를 구별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 진단을 결정짓는 2가지 X축, Y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실력과 진도입니다. 실력과 진도. 그래서 가로를 뭐라고 하냐면 진도라고 보면 되고요. 세로를 실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여기서 진도는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 학년에 맞는 진도를 말합니다. 알겠죠? 내가 중2면 중2 때 배울 거, 고3이면 고2면 고2 때 배울 거 이런 것들을 진도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실력이 높다 낮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80% 이상이 된다. 80% 이상 정답을 맞춘다 하면은 그것은 실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력 나이가 높다. 중2인데 중2 문제를 풀었을 때 80%가 넘었다.
실전 문제를 말합니다. 심화 문제가 아니라 실전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러니까 뭐 테스트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80% 이상이 넘었다 하면은 실력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80%가 낮다 하면은 실력 나이는 낮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나눌 수 있겠죠. X축의 진도고 Y축이 실력 나이면 첫 번째 경우는 진도 나이는 높고 실력 나이는 낮은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도 나이는 높고 실력 나이도 높은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진도 나이는 낮고 실력 나이는 높은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고, 네 번째는 진도 나이도 낮고 실력 나이도 낮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 진도 나이는 높고 실력 나이가 낮은 경우에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냐면 심화 과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도 나이가 높은데 실력이 낮지 않다. 그러면 심화 과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는 잘 푸는데 진도를 알고 개념을 아는데 시험 치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80%가 아니라 70%, 겨우 80% 될까 말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심화 과정을 풀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진도 나이는 높고 실력 나이도 높은 경우는 이때 선행학습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진도 나이 중2 거, 중2인데 중2 걸 다 배웠어. 그런데 중2 걸 테스트 해보니까 실력이 80% 이상 웬만하면 나와. 그러면 뭘 한다? 선행학습 중3 거를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수학의 경우를 말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과목은 또 뒤에 설명을 해줄 텐데 약간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도 나이는 낮고 실력 나이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상 진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2인데 중1 거는 엄청 잘해. 근데 중2인데 중2 거는 아직 거의 배우질 않았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정상 진도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죠? 중2 거를 내 나이에 맞춰서 기본 심화 과정을 제일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진도 나이는 낮고 실력 나이가 낮은 경우죠. 이때는 후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1 거나 기본 것을 더 돌아보며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심화 과정 받으면 바로 심화 과정대로 이제 빠른 진도를 나가는데, 또 중3인데 수학 포기자들 중에서는 중3인데 중2 거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생인데 수학 포기를 해서 중학교 거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도 나이도 낮고 실력 나이도 낮겠죠. 그러면 후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방법 중에 모든 걸 무시하고 선행학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원을 다닌다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진도 나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2면 최소한 중2 한 학기나 두 학기는 빠른 걸 이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 또 많은 학원일 수도 있는데 학원을 정상 진도를 배우면서 한 번 더 한 학년을 빠른 것을 배우고 거의 대부분이 배워요. 이거는 상위권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배우는 학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진도 나이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실력 나이를 보면 되겠죠. 내가 그 맞춰가는 그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그 진도에 따라서 내가 실력이 기본 문제를 다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실전 문제를 말합니다. 알겠죠? 기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 문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하는 모의고사 같은 테스트, 그 테스트에서 80% 이상이 된다, 평균 80%가 된다 하면은 또 다음 선행 과정을 시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선행학습을 다 하지만 실력 나이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배웠는데 60점, 70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거죠. 50점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무조건 심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행이나 후행을 공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선행이나 후행 학습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받는 공부, 그러니까 점수를 딱 받는 공부의 가장 기본은 기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기본 문제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집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문제집은 이것을 바탕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그 기본 개념에 따른 기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본 개념 문제지를 사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풀면 됩니다. 이런 개념 설명들은 문제집을 통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혼자보다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한 3배 정도의 그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학교, 학원, 인터넷 강의 등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 기본 개념을 한 다음에 뭐냐면 이제 심화 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심화 과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겠냐면, 예를 들어서 그 RPM 개념 원리 같은 문제집의 그 3단계 문제집, 레벨 3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문제집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점짜리가 아니라 4점짜리 문제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둔 문제집들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선행학습을 했지만 사실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많은 경우 학원에서 다니는 경우에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부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선행을 했고 정상 진도를 잘 뺐지만 진도 나이가 높지만 실력 나이가 없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진도만 뺐기 때문이에요. 진도를 빼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학원에서 진도를 다 빼준다라는 말을 하죠. 아까 말했다시피 중3 때, 겨울 방학 때 고등학교 거를 한 번 다 돌려드립니다. 진도를 다 빼줍니다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를 다 풀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기본 문제, 예제와 기본 개념과 예제, 문제만 풀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 학생들이 진도는 다 뺐어. 이미 선행 과정을 다 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성적은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만으로는 원래 성적이 나오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기본 개념과 진도를 다 뺀 다음에 실력 나이를 높이는 심화 과정과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행을 하는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후행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복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선행 학습을 할 때는 기본 위주, 기본 개념과 문제 위주로 쭉쭉쭉 나가시면 되고요. 예습의 개념입니다. 후행 정상 진도나 후행 과정을 할 때는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 문제도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이번 기본 개념과 문제집을 다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기본 문제집을 풀면서 심화 과정 문제집을 푸는 애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 떼고 다 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성적도 높게 나오는 비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 과정과 이제 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배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선행 학습은 예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후행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복습을 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목을 좀 나눠야 됩니다. 아까 앞서서도 좀 언급했는데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 탐구 같은 경우의 과목과 이런 것들은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들이죠. 논리와 암기를 위주로 하는 과목들은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어와 영어 같은 것은 추론과 이해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학과 과학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과 과학 탐구 영역 논리 위주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 과정의 위주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먼저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럼 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첫 번째 두 가지 기본적인 그 선행을 할 때 공부법과 그 다음에 후행 복습을 할 때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먼저 기본 문제집이죠. 그리고 문제집을 보면서 기본 개념과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잘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혼자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인터넷 강의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때는 스스로 하는 공부를 할 때 말합니다. 학원을 다녀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때 한 가지 팁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개념을 잘 꼼꼼히 살펴본 것을 확인하려면 이때 그 공부 나이에 여기 이제 이병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백지 학습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그 유명 학원들을 레벨 테스트를 할 때 학생들에게 그냥 A4 용지 종이를 딱 줍니다. 그리고 이 백지죠. 그리고 거기에 수학이나 탐구의 경우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봐라, 개념을 써봐라, 이렇게 하고 백지 학습 종이를 주거든요. 이게 레벨 테스트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것과 공부와 공식과 제목들을 막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백지 학습법입니다.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를 다 풀지만 그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 백지 학습법으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뭘 잘 모를까를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을 해보면 되게 좋은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백지학습법의 방법은 뭐냐면 종이에 여러분의 공부했던 단원의 제목, 그리고 그 단원의 소제목, 소단원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소단원에 해당되는 개념과 정의와 공식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써보면 수학의 대단원이 한 단원이 되더라도 집합이라고 해도 A4지 반 안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지치기 공부도 이게 비슷한데요.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과 개념과 정의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과 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암기가 안 됐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지치기 공부처럼 이 백지학습법으로 하면은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도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본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지, 또 내가 실력 나이가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행의 기본은 뭐냐면, 선행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2번 보지 않겠다의 개념, 각오입니다. 뭐라고요? 2번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똑같이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행 때 배웠으니까 대충 배우자. 어차피 이거 다시 배울 거 아니냐. 틀린 말을, 맞는 말도 맞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행은 뭐냐면,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중2고 중3 걸 배우지만 중3 것을 공부할 때는 그것이 정상 진도인 것처럼 2번 보지 않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공부의 성찰과 또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보지 말고 2번 보지 않을 각오로 열심히 배우고 이를 백지학습법으로 점검해보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 이렇게 백지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을 좀 했어. 그러면 심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심화 과정 문제집들이 또 있죠. 모의고사 테스트 같은 거나 중간 기말고사 같은 문제집들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실전 문제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화 과정을 잘 성장하는 것, 심화 과정을 통해서 내 성적을 높이는 것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입니다. 다시 한번 오답 노트입니다. 심화 문제지를 풀면서 오답 노트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 오답 만드는 거 시간이 더 아까워요. 오답 노트 만들어봤자 그 만들고 오리고 붙이는 시간 안에 한 문제를 더 풀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은데 전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들 중에 오답 노트를 안 만든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만듭니다. 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 옛날부터 행해졌던 아주 전통적이고도 아주 원리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심화 과정을 할 때.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답 노트를 만들면 좋겠냐면, 원래는 기본은 이제 틀린 문제들을 오려서 공식에 붙이고, 그리고 거기 옆에 풀이를 적어 놓는 게 기본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집 같은 경우에 N제 문제집들이 있죠. 300제, 400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고난이도 문제집이라 심화과정 문제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집을 풀 때는, 만약에 심화과정을 처음 풀 때는 오답 노트 만들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심화과정 문제 모아놨으니까 10개 중에 7개는 모를 수도 있어요. 확실합니다. 기본 문제는 다 맞춰주면 처음 심화과정을 치는 친구들은
10개 중에 7개, 8개는 못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답노트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집을 풀면서 풀지 못하거나 틀린 문제는 별표를 한번 칩니다. 이렇게 별표를 치고 자기가 다시 공부하고 거기 문제집에는 풀이 과정을 적지 않고 풀이 과정을 혼자 연습장에 연습을 해서 또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400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 동그라미 친 건 맞다나 한 건 동그라미 치고 또 내가 못 푼 문제들은 별표를 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끝낸 다음에 다시 그 문제집을 처음부터 또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맞힌 문제집만 보는 게 아니라 별표 친 문제만 다시 푸는 거예요. 별표 친 문제만 이렇게 피면은 또 풀 수 있겠죠. 그 별표를 친 것을 한번 풀어보고 그런데 다시 풀 때 또 기억이 날까요? 또 안 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럴 때 또 안 나는 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은 또 별표를 칩니다. 그럼 별표가 2개가 되겠죠. 그러면 또 별표 친 것 중에 맞는 것을 동그라미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1번부터 400번 별표 한 번 친 걸 다 푼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는 별표 2번 친 것만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별표 2번 친 것은 또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죠. 그럼 별표 3개, 또 4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냐? 별표 친 문제집의 문제가 다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문제집을 한번 풀어봅니다. 이렇게 처음에 심화과정 문제를 풀 때 바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별표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별표를 다 풀면 그 다음에 문제지를 바꾸거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오답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복습을 할게요. 수학과 탐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본 개념, 기본 문제. 선행학습을 하든 후행학습을 하든 정상 진도를 하든 간에 기본 문제와 기본 개념을 푸는 건 똑같다. 선행학습으로도 기본 문제와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를 배우는 거 다 이해하셨죠? 처음에는 기본 개념과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를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백지학습법으로 A4 용지에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한 것을 적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단원의 제목, 그 다음에 그 단원의 소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안에 나오는 개념, 그 다음에 그 개념에 해당되는 정의,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공식 같은 걸 적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 단원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적으면 된다라는 것이 백지학습법 기본 공부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화 공부였죠. 심화 공부는 어떻게? 심화 과정 문제집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여기에 필수적인 건 뭐냐?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여기 보면서 저는 안 만들어도 잘해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을 공부할 때 쓰지 않는데 오답 노트를 안 만드는데 공부의 성적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하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또 아니면 너무 틀린 문제집이 많다 하면 오답 노트를 바로 만들지 말고 별표로 별표 치고 다시 좀 돌아와서 두 번째 별표 치고 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 제외된 것에 계속 별표를 추가하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개념이었습니다. 수학과 탐구에 대한 공부를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국어와 영어에 대한 공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수학과 과학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해 보면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층계를 올라가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 다음에 가야 2층 갈 수 있고 2층 가야 3층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완성형이 되거든요. 정복형이 아니라 약간 완성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백지에 있는데 이 백지에 있는 색칠을 다 채우는 공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과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정복형이 아니라 뭔가 채워서 완성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론,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사고 과정이 참 중요한 공부가 바로 국어와 영어 같은 공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 예제부터 시작하는 심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사고 과정에 대한 개념 강의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어와 영어에 무슨 개념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완성하려면 먼저 그 기초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죠. 시 같은 경우에서 기초적인 개념과 지식이 뭘까요? 시를 분석하는 법이겠죠. 사고 과정은. 시를 분석한다는 것은 거기에 주제를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적 화자의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사고 과정이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시 같은 경우에 뭐 화자가 누군지, 화자가 뭔지, 뭐 청자가 누군지, 분위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제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용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개념 강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인물 사이에서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이제 사고 과정을 잘 이뤄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이런 사고 과정의 방법의 길을 잘 알아야 이 전체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도 채울 때 어떻게 채워요? 먼저 스케치로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것으로 색칠을 하면서 채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고 과정이라는 전 영역의 전 그림을 채우려면 먼저 뼈대가 되는 이 스케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고 과정에 대한 스케치 과정이 뭐냐? 개념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 바로 알기, 뭐 문학 바로 알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서 바로 알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본 과정과 사고 과정, 기본 개념과 사고 과정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답지를 봤을 때 그 답지에서 모르는 부분이 없으면 됩니다. 그 모르는 부분을 채워가는 공부를 하시면 이 기본 개념이 내가 잘 잡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답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설의 3인칭 시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음의 말은 틀린 보기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답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고 과정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답지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전에 이미 벌써 그림 색칠을 할 때 색깔 칠하기 전에 선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데 선을 그리지 않고 색칠을 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주제를 찾는 거나 이야기를 찾는 거나 이런 것들 비슷한데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대신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행이나 후행이나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본으로 두고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이 영어나 국어 같은 심화 과정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고 과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공부가 심화 과정입니다. 다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처음에 이 국어와 영어 같은 추론형 공부는 사고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 사고 과정이 이렇게 된구나, 또 사고 과정에 필요한 단어나 용어를 외우는 게 기본 공부고요. 이 사고 과정에 대한 기본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고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심화 과정입니다. 수학과 탐구 영역은 기본 개념을 보고 열심히 하면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꾹 앉아서 문제집이 풀면 풀수록 성적이 오릅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쌓이도록 설계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1층 돌파, 2층 돌파, 3층 돌파 이렇게 고지를 점령해가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영어는 다릅니다.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계부터가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마찬가지죠. 사람을 얼굴을 그릴 때 형태와 이 모양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선이 그려지지 않고서는 사람을 완성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국어는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기본 개념이 된 다음에 사고 과정이 잘 흘러가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쌓이는 공부와는 다른 방향에 맞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공부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사고 과정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사고 과정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출제자의 의도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지를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 늘 얘기를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골라라.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 출제자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 중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출제자 의도가 뭐냐라는 거 하면은 국어와 영어의 문제들에 있어서 사고 과정을 너희가 잘 밟았냐, 잘 따라왔냐라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출제자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다르면 국어 문제집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영어 문제집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자, 시의 분위기, 청자, 그다음에 시적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잘 뽑아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을 파악하고 인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인물에 대한 소설에 대한 배경과 또 인물의 갈등이 어떤지를 파악하면서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고 과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되겠죠? 각 단락에 있는 중심 내용을 뽑아내고 그리고 글의 전개 과정이나 단락의 주제를 엮어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이제 심화 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 개념은 이런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부,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이뤄내서 문제를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의 정답을 잘 맞출 수 있는 사고 과정,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들이 언어와 국어와 영어에 대한 과정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는 선행은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닌가요? 선행학습은 필수가 아니다. 선행은 선택이다 라는 거죠. 그럼 선택 중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선행, 두 번째는 후행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아까 도표로 기억했죠? 도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도표를 볼 때 첫 번째는 진도 나이는 높고 실력 나이가 낮은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심화 과정 공부를 하면 되고, 두 번째 진도 나이도 높고 실력 나이도 높은 경우는 다음 과정인 선행학습을 진행하면 된다 했고요. 세 번째, 진도 나이는 낮고 실력 나이가 높은 경우에는 정상 진도, 내 학년에 맞는 진도를 하면 되고요. 네 번째, 진도 나이는 낮고 실력 나이도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행학습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각가지 이런 심화 과정이 뭔지, 또 선행과 후행학습을 할 때 기본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진도를 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아까 앞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명심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으면 학원을 가서 상담을 받을 때도 잘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2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셔서 또 공부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의문점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번개탄 TV에 있는 에듀파이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고요. 또 아니면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응답하고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하여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또 교회 이제 사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수수한 교사들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